다음 시작은 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얘기 나누고 시작할까요? 우리 또 새로운 뉴 페이스도 있으니까 겸사겸사. 네. 먼저 김미정 선생님부터 우리 초록부터 자기 소개해 주시고 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모임 들어오셨 예, 고 저는 초록이고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졸업식하고 두 아이가 졸업식을 해서 졸업식을 쫓아다니고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짜장면 몇 그릇 드셨어요? 짜장면을 안 먹더라고요, 요즘은. 요즘은 그것도 아니고 옛날 사람이에요. 예, 아주 비싼 밥을 이틀 동안 연속으로 샀습니다. 그러네요. 네, 부럽다. 얼굴이 곧 좋아 보이. 설인데 아주 출혈이 컸습니다. 그래요. 또 누구 할까요? 우리 찍어주세요. 자, 바다쌤. 네, 저는 늘 똑같습니다. 달력만 요즘에 달력 행사하고 일요일 날 뻗어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았는데 다른 행사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게 되게 편안한 분위기여가지고 음. 되게 좋았어요. 네. 아, 네네네. 사람 진짜 많이 왔어요. 그렇죠. 음, 23가죠? 24가죠. 24가죠. 와,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음, 하긴 3만 해도 벌써 네? 3, 4, 네. 그러니까 진짜 많이 왔죠. 네. 네. 자, 우리 이정숙 선생님 하품하시기 네,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한 주 또 바쁘게 바쁘게 살고, 또 다른 지방에 갔다가 조금 전에 와가지고 또 공방 일을 또 밀린 일을 또 잔뜩 해놓고, 어, 네, 이제 씻고 잤어요, 저. 자려고 음, 까맣게 오늘을 잊고 자다가 카톡이 너무 울려서 봤더니 카톡이 몇- 몇백 개가 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음, 근데 맨 마지막에 남기신 그 애착과 여기 그거를 먼저 우선순위에 딱 봤더니 오늘 회의구나. 그리고 번쩍 깨가지고 지금 그냥 분주하고 맨날 바쁘게 살고 있어요. 또 공방 일이 또 제가 또 판매도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또 명절 시즌이라 또 바쁘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가족 달력 만들기를 지난주 토요일 날 2번을 했어요. 1호하고 2호에서 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저희 이모님이 이제 고천에 상을 당하셔 돌아가셔서 저를 진짜 어릴 때 많이 도와주셨던 또 이모 집에 많이 놀러 갔던 이모님이신데 10년을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음, 저하고 같이 3일을 거기서 자지는 못했지만 매일 가서 형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어릴 때 만났던 지금은 막 50대가 넘은 누나들도 만나고 그래서 옛날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음, 많이 울었어요. 이모. 울 줄 몰랐 10년 동안 안 봐서 병원에 자주 못 가봤는데 그냥 제가 그렇게 펑펑 울 줄은 몰랐어요. 가서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교차했고 또 우리 또 카톡에 간혹 우리 우리 벨이 애기 사진 보내줘가지고 그거 보면서 네, 음. 새로운 생명에 대해 반가워하고 예,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우리 노른 아빠 이제 들어오셨네요. 자, 얼굴 보이면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우리 지난주에 읽을 때 제가 그 영상을 책을 공유해 드렸나요? 아니면 그냥 각자 책으로 읽었나요? 각자 책으로. 아, 그렇게 했구나. 예,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2장 우리 초록은 책 있으세요? 이거요? 애착가 놀이. 예, 왜, 있습니다. 왜 책이 시커멓게 보이지? 시간에. 네, 그러면 우리 오늘은 2장 읽을 시간이거든요. 네. 2장을 펴시면 페이지가
저기입니다. 33페이지요. 33페이지인데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그 사진 옆 아래에 작은 글귀들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빠짐없이 한번 읽어보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부터 읽을까요? 33페이지를 제일 먼저 외치셨던 초록부터 읽어주시는데 그 32페이지 사진 밑에 그 글부터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사진은 저하고 아인이에요. 아, 32페이지 이 사진은. 오, 어, 귀여워. 아주 귀한 사진이네요. 완전 모르셨죠? 몰랐어요. 좀 들이실 때신가 보다. 우리 엄마가 저 찍어준 거예요. 아인이 안고 있는 거. 너무 귀한 사진이었어. 네네. 그래서 그때 카메라 갖고 다니면서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놨거든요. 자, 요건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관심과 호기심이 새롭게 일어나고 개인의 고유한 개성을 통렬하게 느끼고 영혼이 깨어나는 경험을 한다. 자, 우리 초록 읽어주실래요? 애착이란? 1. 애착이란 무엇일까요? 애착이란 생후 1년 사이 양육자와 아기 사이에 만들어지는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또 아기와 양육자가 애착 행동과 애착 반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집니다. 먼저 애착 행동이란 아기가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표현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빠져들 것 같은 두 눈, 사랑스러운 미소, 안아달라고 벌린 두 팔, 안아주면 가슴에 폭 안기는 행동 등은 대표적인 애착 행동입니다. 아기의 이런 행동은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지향성이라 하는데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아이의 본능이며 그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부모가 아닌 누구와도 애착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아마 양육자와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아기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자연의 섭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 양육자 외에 다른 사람이 아이를 돌보거나 공동 양육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아이와 새로운 사람 사이에 애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아이가 새로운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는지 양육자와 떨어져 있는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네. 다음으로 애착 반사란 아이의 애착 행동을 경험한 양육자가 아이에게 보내는 모든 반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빠져들 것 같은 두 눈으로 양육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면 양육자는 어떻게 할까요? 마주보고 흐뭇하게 따라 웃습니다. 안아달라고 팔을 벌리면 번쩍 들어 품에 안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양육자도 똑같이 고개를 흔들며 박자를 맞춥니다. 네, 잠깐만요. 언제든지 멈춰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셔도 되고요. 네네. 쭉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 좀 인상 깊은 부분을 좀 일주고 놨다가 나중에 질문하거나 뭐 그런 얘기 해주세요. 네. 더 읽으실래요? 아니면 넘기실래요? 자, 봉자 읽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키시고, 네, 마이크를 안 키셨어요, 봉자 씨. 네. 그런데 그런데 아기와 양육자가 애착 행동과 애착 반사를 주고받는 이 순간 두 사람의 뇌파를 검사하며 서로 동기화되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조율이라고 이라고 하는데, 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정이 이입되어 친밀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아기와 양육자는 애착 행동과 애착 반사를 주고받으며 감정을 교류합니다. 관계가 지속될수록 교류는 단편적인 감정의 지속이 되는 감정의 분위기, 즉 정서로 발전합니다. 앞에서 정서란 지속되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는 우울하다, 불안하다, 혼란스럽다, 밝다, 따뜻하다, 안전하다와 같은 정서적인 유대감, 즉 애착이 형성됩니다.
애착 행동과 애착 반사는 이 교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안전하고 튼튼한 애착에 대한 에너지가 높이 쌓일 때까지 아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모험의 발을 내딛는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네. 이 애착 행동과 애착 반사를 주고받는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애착 행동과 애착 반사를 주고받는 방법은 다음에 6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아이와 양육자는 정서적인 유대감, 즉 애착을 만듭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신체적 접촉을 통한 감각입니다. 신체적 접촉은 몸을 만지며 느끼는 촉감뿐 아니라 후각, 시각, 청각 등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접촉에 대한 갈망은 유아기에 시작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청각을 통해 애착을 잘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기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잘 지냈니? 뭐 하고 있었어? 이 사람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말도 못하는 아기에게 어떤 답을 듣고 싶어서일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이 질문의 속뜻은 난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넌 정말 사랑스럽구나. 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아기의 대답이 아니라 청각으로 아기와 교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갓난아기에게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왜 한글도 모르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까요? 한글을 가르치고 싶어서일까요? 하루라도 빨리 영재를 만들고 싶어서일까요? 혹시 책을 읽어준다면 한 장에서 언급되는 뇌 발달 단계를 상기하십시오. 6세까지 6세까지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발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 양육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책 내용, 책 가격, 얼마나 실감나게 읽어주었나, 아기가 얼마나 기억했나가 아닙니다. 책 읽어주는 사람이 어떤 정서적인 분위기를 아기에게 전달하느냐입니다. 애착을 잘 형성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읽어줍니다. 예를 들어, 난 너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이 책은 그저 너와 더 오래 있고 싶어서 필요한 거야. 책 읽어줄 때 내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너무 궁금해 등 책 읽어주는 각종 음향 효과나 전문 성우의 성대모사를 잠시만요. 총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품 안에서 읽어주는 사람의 숨소리와 채취와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아기에게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교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책 읽어주기는 양육자가 자기 목소리로 편하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바다. 네. 두 번째 방법은 동질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는 돌무렵, 아이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따라하거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모방하고 동일시하는 따라쟁이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곤지곤지, 짝짝콩 같은 따라하기 놀이가 인기를 끌고 탁월한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양육자의 감정에 쉽게 동화됩니다. 또 아기는 엄마 몰래 화장품을 발라보거나 구두를 신어보기도 합니다. 이 모방과 동일시의 욕구는 아이로 하여금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게 만듭니다. 아이는 이 욕구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육자의 말을 따라합니다. 또 삶의 방식을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언어와 생활 습관을 배웁니다. 이처럼 언어는 가르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애착관계 안에서 아이 스스로 터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국말을 습득했는지, K-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언어 습득과 같은 새로운 것에 도전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요소는 점수나 보상이 아니라 배우려는 욕구, 즉 동기입니다. 내가 이 말을 왜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기는 애착 대상을 모방하고 싶은 강력한 내적 동기로 언어를 습득합니다. 이 원리는 성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기만 찾는다면 어떤 나이에도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언어 습득과 나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이의 언어 발달은 아이가 다른 사람과 얼마나 충분하고 풍부한 의사소통을 나눴느냐,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화가 났음을 인정해주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분노를 알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분노를 표현하게끔 지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하고 자꾸 표현해야 한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몸소 실천하여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하는 부모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경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육자는 가족의 대화 시간과 기회를 늘리기 위해 TV를 없애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아이는 동화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은 어휘를 식사 시간에 나누는 대화를 통해 습득한다고 합니다. 가족 식사의 중요성은 밥상머리 교육이란 이름으로 국내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노아. 네. 세 번째 방법은 소유권과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돌무렵 아이는 애착을 느끼는 대상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가 양육자에게 친한 척을 하거나 양육자가 다른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면 용납하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저리 가, 우리 아빠야. 엄마는 왜 쟤를 안아주는 거야? 엄마 미워. 난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상에게 아이는 충성합니다. 따라쟁이의 대상을 양육자로 삼아 앞에서 언급한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때 양육자를 우선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양육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무례하고 불친절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난 아빠랑 결혼할 거야 라는 말은 애교로 받아줄 수 있지만, 저리 가, 우리 아빠야 라고 말하며 친구를 밀어버린다면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자들은 종종 아이에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야단을 칩니다. 이놈, 그러면 못 써. 친구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아이는 서럽게 울어버리거나 친구를 더 거칠게 대합니다. 또 친구를 못 안아주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이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봐 인성을 걱정합니다. 아빠는 친구도 안아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은 위에서 언급한 양육자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소유권의 표현은 애착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즉, 정서에서 유래된 감정 표현입니다. 놀이를 통해 우리는 감성 지능의 발달, 인간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운다. 스튜어트 브라운. 감정은 옳고 틀린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섭다, 기쁘다라는 감정에 옳고 틀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이의 소유권 표현은 옳고 틀린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나이에 당연히 해야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착을 이해하는 양육자는 야단을 치기보다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부드럽게 타이릅니다. 예를 들어, 그래, 맞아. 아빠는 새아 거지. 누가 감히 새 아빠를 가지려고 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른 아기에게는 친구가 밀어서 미안해. 속상했지? 난 새아 아빠야. 네가 아저씨를 만져서 새아가 화가 났나 봐. 조심해줘. 그런데 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저기 계시는구나. 민준아, 이 친구가 엄마를 잃어버렸나 봐. 우리 이 친구를 엄마한테 데려다 줄까? 그리고 자녀와 단둘이 있을 때 세아야, 화가 나도 그렇게 밀면 친구가 어떨까? 다음에는 친구야, 저리 가. 우리 아빠 만지지 마. 그렇게 말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물론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사랑으로 계속 이끄는 것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수면과 놀이는 아이들의 신체적, 사회적 발달을 안정시키고 어른의 경우 발달을 유지시킨다. 스튜어트 브라운. 저기 뭐야? 초록 읽어주세요.
너무 많은데 이거. 오늘은 좀 많네요. 그리고 아기의 소유권을 사람뿐 아니라 사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누피라는 유명 애니메이션에는 수건에 애착 형성된 아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기가 자기 수건을 남과 나눠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빠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종종 양육자들은 아이가 욕심쟁이가 될까봐 걱정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물건을 남과 나눠 쓰라고 말합니다. 또 말을 듣지 않으며 야단을 치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나눔은 성숙의 열매임을 명심하십시오. 성숙이란 열매를 먹고 싶으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나눔을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제 행동이 아니라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소유권을 주장하는 타인의 소유물은 소유권의 존중하는 주장은 예? 소유권의 주장은 아, 소유권의 주장은 또 소유권의 주장은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하는 미천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수건이 애착이 형성된 아이가 친구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다가 친구를 울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단치는데 급급하지 말고 이렇게 활용해 보십시오. 양육자. 땡땡아, 내가 좋아하는 수건을 누가 막 만지면 기분이 어때? 아이. 싫어, 만지지 못하게 할 거야. 양육자. 맞아, 기분 나쁘지? 그런데 내가 만진 저 물건이 친구에게는 수건 같은 거야. 수건 같은 거래. 그런데 내가 저 친구 물건을 허락 없이 만졌어. 그래서 친구가 우는 거야. 친구 마음이 아프겠지? 아이, 응. 양육자. 그럼 우리 저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할까? 아이, 알았어. 이처럼 자신의 소유물이 있고 그것을 존중받아 본 경험이 있는 아이는 타인의 소유물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 경험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규범을 만드는 도덕성의 미천이 됩니다. 사람은 존중받은 만큼 타인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 받아 읽어주세요. 저도 읽을게요. 네. 아, 재훈쌤 네. 읽어주세요. 네. 네 번째 방법은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애착이 형성된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했다고 느끼는 일을 양육자에게 보여주거나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욕구는 만 3세부터 5세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 재롱잔치 같은 활동이 성행합니다. 세심한 부모 대부분은 종종 아이가 한 일에 대해 설명해주고 아이가 그 의미를 생각하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잘했어 라는 말은 설명이 아닌 판단이다. 이 말은 아이가 자신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불안감을 갖게 한다. 이럴 수도 있네요. 그런데 외향적인 아이는 이런 활동을 선호하지만 내향적인 아이는 아까 재롱잔치 표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표현 방식은 아이의 성격 즉 고유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 틀리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 아이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외향적인 아이가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내향적인 아이를 열등하다고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아이의 표현 방식뿐 아니라 전반적인 양육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경쟁이 심한 사회일수록 아이의 고유함이 아니라 양육자의 기대와 사회의 기대가 양육자의 반응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이의 인정 욕구에 대한 양육자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육자와 사회의 기대를 우선시하며 애착을 조건으로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이하 조건적인 양육자. 두 번째는 아이의 고유함을 존중하며 무조건적으로 애착을 유지하는 유형입니다. 이하 무조건적인 양육자. 이 구분은 아이의 인정 욕구를 다루는 방식뿐 아니라 다른 모든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인 조건적인 양육자는 양육자와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정 즉 사랑을 수단으로 아이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를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애정 철회와
긍정적 강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바다 읽어주실래요? 네. 애정철의 방법으로는 체벌과 같은 적극적인 폭력 행사가 있고 아주 약하게 반응하거나 한 발 물러나 냉담하게 반응하는 소극적인 폭력 행사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폭력은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애정철회를 사용하는 양육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예뻐하지 않을 거야. 너 자꾸 그러면 미워한다. 자꾸 속썩이면 그냥 두고 가버린다. 혹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무시하거나 갑자기 아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이 방식은 반세기 전에 실험동물을 훈련시키기 위해 개발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인간도 다른 동물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거나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즉각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는 데 효과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로 하여금 자기 행동이 미치는 결과만을 보게 만듭니다. 잘못을 깨닫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무서워 수정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선택지는 무엇인지 등의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라는 견고한 기반 위에서 다른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행동은 아이 인격의 일부가 됩니다. 즉,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생각이란 아직 미숙한 아이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양육자와 따뜻한 분위기에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 좀 하고 행동해 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아이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정철에는 외부의 힘으로 아이를 굴복시켜 행동만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외부 힘이 사라지면 억눌렸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잘못된 행동은 원상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아이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언제 양육자의 질타가 날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행동이 위축되고 눈치를 봅니다.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이는 자존감이 낮고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아이가 한 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아이 자체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아이를 사랑해야 한다. 아울러 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아이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 자신이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알피콘. 실패를 두려워하고 분노를 표현하기 주저하고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도덕성이 낮은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양육 방식은 인간의 행동이 매우 복잡한 과정의 산물이란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뽕자. 긍정적 강화, 보상. 아이를 통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긍정적 강화. 통제하는, 아이를 통제하는. 통하는. 죄송해요. 아이를 통제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긍정적 강화, 즉 보상입니다. 보상에는 돈, 특권, 메달, 선물, 칭찬 스티커를 주는 것, 그리고 말로 하는 칭찬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상을 주었습니다. 과연 이 방법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상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고 있는 일에 흥미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말썽이 생겼을 때 무조건 다그치고 야단칠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주고 의견을 물으면서 어떻게 둘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의논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문제가 생겨도 쉽게 해결되리라는 매우 중요한 믿음을 배운다. 또 아이와 부모는 여전히 친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문제가 생기면 부모와 의논해서 해결하면 되고 감정이 상하더라도 잠시 지나가는 속상한 일 뿐이라는 진리를 알게 된다.
노경선. 또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이 칭찬은 어떤 효과를 나타냈을까요? 연구자들은 이 사람이 다음 일을 할 때 실수를 하는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의 행동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누어집니다. 내적 동기란 하는 일 자체를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 동기란 상, 칭찬, 처벌처럼 행동을 유발하는 외부 요인을 말합니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적 동기, 즉, 일 자체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미있게 일할 수 있고, 무엇보다 반드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이나 칭찬 같은 외적 요인이 주요 동기가 되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일을 계속 잘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일의 성취가 아니라 상과 칭찬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은 가급적 회피하고 실패할 확률이 낮은 익숙한 일을 선호합니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은 보상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의 업무 능력, 학습의 떨어뜨린다고 얘기합니다. 칭찬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아이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1장에서 설명했듯이 모든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이미 고유하고 독창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양육자라고 해서 아이의 고유함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양육자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성장하며 다양한 실수를 합니다. 이것은 문제 행동이라기보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미성숙의 표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인간의 뇌는 아주 천천히 발달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기의 미성숙을 해결합니다. 이때 애착은 아이가 성숙이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 힘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양육자의 말과 행동이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입니다. 애착 관계 안에서 양육자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힘을 소유한 양육자가 아이에게 사랑을 조건으로 변화를 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아이는 행동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마저 바꾸려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착 관계 안에서 양육자는 그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그럼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앞에서 한 질문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이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유형인 무조건적인 양육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노아 읽어주세요. 무조건적인 양육자. 첫째, 아이가 원할 때 인정해 줍니다. 아이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느끼면 인정해 달라고 양육자를 찾아옵니다. 엄마, 나 잘했지? 이거 봐, 엄마, 나 어때? 이때 아이의 마음 상태는 마치 사막에서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한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애타게 물을 찾고 있을까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양육자의 칭찬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양육자가 해주는 인정을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그네에게 건네는 물 한 모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평상시에 마시는 물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육자가 마음을 담아 건네는 잘했구나 라는 한마디로도 아이의 인정 욕구는 해소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대단한 미사 여구와 엄청난 표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갈증이 심한 사람이 급하게 많은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큰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고사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표주박에 나뭇잎을 띄워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건넵니다. 둘째, 아이의 고유함을 존중합니다. 조건적인 양육자는 자기 기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아니라 자기 기대에 부합하는 아이의 행동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양육자는 아이의 모든 행동을 인정하고 용납하려고 노력합니다. 훈육도 이런 태도 위에서 실천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행동은 아이의 고유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자 마음대로 아이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아이 자체를, 아이의 고유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평소에 아이의 감정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자. 자녀들의 고유한 생각과 느낌을 인정하고 들어주고 가정 생활에 반영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노경선.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양육자는 말과 행동의 공식을 찾기보다 아이의 고유함에 비추어 자신의 생각을 늘 살핍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선택합니다. 양육이란 수많은 변수 속에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 부합하는 공식 같은 말과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말과 행동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아를 생각하지 않고 공식처럼 외워서 한다면 금방 미천이 드러납니다. 셋째,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위에서 말한 태도를 항상 견지한다 해도 아이는 양육자가 가진 엄청난 힘 때문에 받아들인 정보를 스스로 곡해할 수 있습니다. 또 칭찬과 처벌은 모두 상대를 조작하는 행위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사랑하려고 해도 칭찬의 속성 때문에 아이에 대한 조작을 100% 차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한 양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좋은 양육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좋은 양육자란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면 자식이라도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아이가, 세상이, 또 내가 모르는 어떤 힘이 채워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양육자는 겸손합니다. 초록 읽어주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느낌입니다. 아이와 양육자가 느끼는 지속적인 감정, 즉, 정서는 애착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이는 양육자와 함께 있을 때 포근한 느낌, 사랑받는 느낌, 편안한 느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느낌을 충분히 경험한 아이는 양육자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할 뿐 아니라 떨어져 있는 시간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기의 아기가 양육자를 떠나 어떤 모임이나 기간에 잘 적응하기를 원한다면 그 이전 시기에 양육자와 충분한 정서적 교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느낌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아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양육자와 떨어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선생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순수한 자아는 놀이를 통해 아이의 내면에 저절로 떠오른다. 스튜어트 브라운. 앞서 언급한 소유권과 충성심 때문에 낯가림을 할 수 있습니다. 낯가림의 표현으로는 모임 장소 밖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기, 모임에 들어가지 않고 양육자 바라보기, 웃지 않기, 눈 마주치지 않기, 접촉하지 않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조롱하고 놀리고 경멸하고 멸시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 양육자는 아이가 무례하다며 야단칩니다. 그러나 아이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본능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불편한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적응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임이 왜 필요한지 아이에게 설명하고 아이의 의견을 듣고 부모가 함께 모임에 들어가 그 장소와 사람에 대한 느낌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말대꾸를 용납하지 않고 심하게 혼을 낸다면 아이는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밝히지 못하고 안으로 움츠러든다. 노경선. 아이를 맡게 될 사람과 부모가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이가 모임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적응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아이에게 포근하고 사랑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느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가 준비되면 그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양육자를 떠나게 됩니다.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아이를 낯선 모임이나 사람들 속으로 밀어넣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런 행동은 양육자와 모임에 대한 나쁜 느낌만 가중시킵니다. 그 결과 부모에게 더 집착하게 되고 모임을 더 거부하게 만듭니다. 성인인 우리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솜사탕 읽어주세요. 있겠구나. 죄송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나타납니다. 애착이 형성된 아이는 양육자와의 친밀감이 훼손될까 봐 비밀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 사이에 비밀을 털어놓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듣게 된 비밀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혹은 아빠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간혹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부탁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반복되면 아이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며 아이는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한 인생의 문제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이의 신뢰관계를 쌓아온 양육자는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이는 혼자 문제 속에서 길을 잃거나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문제를 들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습게 보이는 비밀도 진지하게 다뤄야 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 되듯이 작은 일에서 얻은 신뢰는 큰 일을 다루는 미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 읽었네요. 예, 여기까지 읽었는데 혹시 읽으시면서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또 궁금한 점이나 떠오르는 생각이나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세요. 어디로 다 사라지셨어? 아까 읽을 때 음, 요즘에 저희 교회 그 권사님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오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유아부 담당 선생님이라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식사할 때쯤 도와주거든요. 밥도 좀 먹여주고. 근데 저희 큰애가 갑자기 오더니 왜 자기는 안 먹여주고 다른 집 아기를 밥을 먹여주나 그러더라고요. 이제 20살 됐습니다. 그 아이가. 그래서 제가 옆에서 내 밥을 떠갖고 막 먹여줬거든요. 근데 이거 읽는데 갑자기 그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직 20살이 됐는데도 그럼요. 저한테 와서 다른 집 아이 밥 먹여주는 거를 제가 지금 질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와서 장난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떠올랐습니다. 그때 순간이. 그래서 웃었어요. 순간 혼자서.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요? 저 초록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아, 스무 그 살이면 옆에 이제 애 할머니는 이제 질투하냐면서 좀 이렇게 뭐지? 그 웃으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보셨으니까 우리 애기를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웃으면서 다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래 너도 먹여줄게 하고 밥 먹여주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 따님이 나중에 20살인데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등짝을 한 대 때리지 않을까? 자, 응, 응, 네? 이 책을 읽었는데 아니, 책을 읽기 전이라면. 네. 네, 다른 분도 혹시 얘기해 보세요. 예. 상상해보지 않아서. 음, 저희 애들은, 어, 예찬이도 그렇고, 딱히 제가 다른 아이를 안고 있거나 이래도 질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아, 수아는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별로 막, 그렇게 표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을 안 해봤네요. 스무 저희 둘 살짜리. 저희 둘째는 막 뜯어냈어요. 제가 다른 애기 안고 있으면 와갖고 아, 걔를 다, 뜯어내고 대부분들 근데 아이들은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뜯어내고 자기가 와서 내 무릎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걔 다른 친구 안고 있으면 음,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음, 저가 안고 있는 아이를 뜯어냈을 때는 그냥 그 애기를 엄마한테 주고 우리 애를 안아줬었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그니까 이제 동네 이모죠. 이모가 이제 자기 딸을 무릎에 안고 있는데도 뜯어낸 적이 있었어요. 예, 음. 그 지가 안겠다고.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걔가 우리 엄마야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럴 때는 그냥 그 애기는 그 엄마한테 주고 우리 애기 무릎에 앉혀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우리 바다나 우리 봉자나 우리 노는 만약에 그 애가 그 누가 안 됐을 때 막 그렇게 엄마 막 무릎 줘. 때리거나 막 이 책에 나오고 우리 사례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음. 등짝 스매싱을 하거든. 수연아, 엄마 힘들어. 그러니까 적당한 나이, 적당한 나이 일어나. 기준으로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내려놓고 내 아이를 안아주겠지만 좀 크면 이제 으이구 이렇게 그냥 그럴 것 다른 분은 같은데. 아닌데. 수아 있어, 수아. 새하겠지. 수아. 이제 가 있어. 얼른 가서 누워. 왜? 새 아니야? 음, 어떻게 다른 분은 어떻게 하실 것 나도 같아요? 보낼래, 나도 보낸다고. 이렇게 그 감정을 받아주라고 하는 거에서 이해가 되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떠세요? 우리 바다나 우리 노는 걔 아빠. 등겨. 새아가 보냈잖아. 어, 새 아니고 새 앞. 저도 세아가 그런 질투를 많이 느끼기는 했는데 이걸 읽기 전에는 조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그치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질투를 할 만한 행동을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간혹 이제 놀이터에서 뭐 아이가 다른 친구 또래나 뭐 언니든 다른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있으면 그럴 때는 아주 가끔 한 번씩은 또 이제 경계를 하는 듯한 그런 건 보이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심하게 막 저리 가라던가 뭔가 우리 아빠야라고 하는 모습을 최근에는 잘 못 봤어요. 그냥 예, 제가 뭐 너무 막 이렇게 애정 있게 다가가고 그러지 않기도 하고 세아가 그런 질투를 느낄까 봐 그런 모습을 아예 안 보이려고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뭐 이런 저하고의 그런 관계가 그래서인지 뭐 그런 걸 안 봐서 그런 건지 딱히 질투하고 그런 면이 없었어서 만약에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책처럼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당연히 세아가 먼저고 세아를 좋아하고 사랑하지. 근데 잠깐 와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고 뭔가 물어보거나 뭔가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일이 있었다. 그런 거다라고 상황을 좀 설명해주고 이렇게 안심을 시킬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안심이 안 돼 계속 울고 막 떼쓰고 화내고 막 그러면 아, 그래요? 아,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그러면 그 마음을 또 받아줘야죠. 제가 물론 이게 제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저의 그 마음을 그러니까 세아의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너가 그렇게 하는 마음을 알겠다. 정말 아빠가 뺏기는 그런 마음이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정을 해주겠죠.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을 똑같이 이제 세아가 하는 거가 내가 어릴 때 이랬었지라는 게 있으면 진짜 막 그런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아, 맞아 아빠도 그런 게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감정을 겪은 일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너가 그러는 거를 아빠도 어릴 때 똑같이 그래봤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진심이 또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가끔 제 옛날 얘기를 듣는 것도 좋아해서 음, 그래서 그런 옛날 저의 그런 똑같은 상황에 아빠도 어릴 때 그런 감정을 겪었었고 울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네, 음. 그렇습니다. 다른 분 어떠세요? 그 이해가 되세요? 그 아이가 그때 이렇게 막 밀치고 화내고 엄마 아빠를 독점하려는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가다 어때요? 어, 또 딸내미가 하나여가지고 그 그런 상황이 사실은 많이는 없는데 저는 노아처럼 저렇게 차분하게 얘기는 못해요. 성격이 다 다르니까. 네. 어,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그 뭐 이런 뭐 이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엄마 물 절로 간다. 뭐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두 번씩은 약간 겁을 준다거나 이런 말도 하면서 이해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보면서 아, 이런 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게 저는 이게 다른 아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아, 우리 아이는 별로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애들 둘 다, 그렇게 생각해볼까. 근데 둘이 바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다름은 안 그래도 쟤네 둘이서 나를 엄청 쟁취하려고 막 맨날 싸우거든요? 엄마, 남매다 보니까, 수아를 안으면 예찬이가 자기도 안기고 싶다고, 엄마랑만 있고 싶다고, 이런 최근에 돼서 되게 많이 부려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려도 되나? 엄마를 반으로 잘라. 그치, 반으로 잘라야지. 아니, 농담삼아. 그럼 앞면은 네가 갖고 하면 엄마 힘들어. 아니 너무 너무 싸우니까 그러니까 예찬이도 아직 어린데 오빠라는 이유로 늘 동생에게 양보해야 되고 잘 때도 예찬이는 분리 수면을 하고 있지만 그래 늘 둘째랑 자고 있을 때는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옆에서 자고 싶은데 늘 수아 방향으로 돌아 있는 듯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보면은 예찬이도 너무 자기도 엄마랑만 자고 싶다. 근데 수아는 아직 자기는 어리니까 안 된다. 그래서 늘 지금 셋이 자고 있는데 많이 싸워요. 자리 싸움도 거의 전쟁 수준으로. 그럴 때는 전쟁까지 가면 이제 엄마를 반으로 쪼개. 그래서 한쪽은 네가 갖고 한쪽은 네가 가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결판이 나면 예찬이가 아우 알았어. 그냥 이렇게 하고 거의 포기하는 것 같아요. 어, 아, 그뭐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거 한 집에서 얘를 달래고 얘를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어렵고 얘를 알아주자니 얘의 마음을 또 이게 남매끼리 이렇게 자리 싸움하거나 이런 엄마 아빠를 이렇게 독차지하고 싶을 때는 이런 방법이 될까요? 책에 나온 방법이? 근데 자꾸 이제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그 시수 중에 하나가 모든 것에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 예찬이는 왜 엄마하고 자고 싶어? 셋이 앉아가지고 음, 서로의 마음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예찬이가 엄마하고 자고 싶은 마음들을 표현할 거잖아. 이제 그 수아는 이제 컸으니까 이제 그런 걸 다 들을 거고 서로가 정말 그
어떤 그 정말 강렬한 필요가 있다는 걸 서로 확인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오히려 방법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 어, 오빠도 저렇게 엄마하고 자고 싶구나. 또 아니 동생도 저렇게 자고 싶구나. 어? 라는 걸 서로 알게 되면 뭐 어떤 방법을 애들이 또 제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이 모두 다 심판관이 돼서 음,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태도를 일단 좀 내려놓는 것도,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진짜 이렇게 협의하는 거잖아. 협의는 내가 정답을 주거나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뭔지 정해놓지 않고 같이 찾아가는 거라면 어, 여기서 정확히 답은 찾을 수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길이 있지 않을까? 지금 어쩌면 서로의 욕구만을 주장하지 상대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모르는 모르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싸우는 게 욕구를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싸우는 건 안 듣고 내 욕구를 관찰하겠다는 일방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태도 자체가 매우 저는 건강하고 그 당연한 일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하는 것들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예,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를 소유하고 싶고 엄마하고 지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잠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해보고 또 특별하게 그 초롱씨 보니까 그 애들하고 한 명씩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뭐 아빠하고 시간을 보내고 또 누구는 엄마하고 데이트하러 나가고 이런 일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들을 특별하게 뭐 매번이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로 그렇게 해소시켜 주는 거, 그리고 둘만의 어떤 비밀로 남겨두는 거 이런 것도 뭐 꼭 거기서만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서로 좀 그런 감정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아마 아이들이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음. 근데 그 봉자 씨 그 여기 어디야? 50페이지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맨 이줄 한번 읽어보실래요? 공식을 찾기보다 음, 아이의 고요함에 비추어 자신의 생각을 늘 살핍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선택합니다. 양육이란 수많은 변수 속에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부합하는 공식 같은 말과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말과 행동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아를 생각하지 않고 공식처럼 외워서 한다면 금방 미천이 드러납니다. 예.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답은 없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그때그때 이게 어, 어, 잘 그때부터 지혜롭다기보다는 상황마다 변수에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일어났을 때는 어, 이 빨리 부모도 저도 참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이 상황을 종료하고 싶어서 예, 약간 적절하게 대처는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의 그냥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은 그렇죠. 감정에 개입되면 생각을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죠. 그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감정이 올라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 걔가 왜 저래? 어?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아이가 감정이란 뭐고 저 나이 때는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온전하지 않으면 근데 감정이 빨리 지배해 버리고 이 책에도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안에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 이런 데서 그 찾아내는 기회를 우리가 잘 못 갖는 것 같습니다. 자꾸
공식으로 뭐 감정 코칭으로 좋지만 그 공식으로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꾸 우리 부모님도 자꾸 공식을 찾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좀 지혜로워져 보려고 사실 좀 이 애착과 놀이도 하는 것처럼 좀 배우고 좀 써먹어 보려고. 근데 일, 약간 뭔가를 강의도 들어보러 다니고 부모 교육도 다녀보고 늘 노력한다고 노력은 하는데 막상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정작 강의 듣고 배우고 적어보고 막 이렇게 읽어보고 했던 것들은 약간 일회용 같은 약간 그렇게 써버리는 느낌? 이렇게 좀 그런 게 계속 노력을 했다 꾸준히 아이를 키우면서 10년을 예찬이가 10살이니까 10년을 다녀보고 들어보고 하면서 늘 제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오늘도 공부하고 이렇게 배워보고 한 것을 꾸준히 이렇게 이렇게 저를 조금 다듬어 봐야 되는데 좀 기다려주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늘 한 이게 끝나고 나면 한두 번은 아 그래 그땐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런 거 이렇게 잠깐만 써다가 나중에는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하지. 자,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뭐 같이 나눠줄 경험이나 이야기나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큰애가 들어와서 질문을 못 들었어요. 봉자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같이 공감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자꾸 들어도 그때뿐이고 이게 진척이 안 된다고 하셔서. 듣지 않는 것이 어떨까요?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좀 흐름대로 그냥 가야 되나 이런 거 막 듣지 않고. 음, 아이가 어떻게 다 아이마다 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저는 한 아이를 키웠지만 또 봉자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희 또 오빠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친오빠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이라는 게 없고,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 아이에 대한 앞으로 바라는 거 큰 기대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키우다 보니까, 사실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봉자를 보면서 제가 그 몇 번의 애착과 놀이를 이렇게 이걸 같이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아이한테 정말 많은 거를 이제 아이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 저는 그 마음이 충분히 아이에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안 하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그런 거를 하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 봉자가 생활을 하는 거를 제가 지난 시간이랑 막 이렇게 들어보면, 와, 나는 왜 저렇게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오히려 저한테는 봉자가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을. 또 다른 분. 오른 아빠는 뭐 했는데 잘 안 되는 잘했구나. 애 키우면서 어떻게 새로운 걸 배우면 잘 습득해서 바꾸는 편이에요? 아니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이론적으로 알고 그때 그 상황에 그런 걸 써야 되지만 뭐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서 했던 것들도 있고
뭐 그게 가장 많이 외워서 정말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게 그런 감정 코칭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이제 그런 심한 울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그치고 해결하는 적들이 있죠.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그냥 기계처럼 하다 보면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에너지가 안 돼서 제가 이제 기분이라던가 그런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겹쳐서 일어난다면 더 이제 그런 것도 안 보이고 저도 이제 언성이 높아지거나 안 된다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안 가지려면은 진짜 제 감정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 상황에 아이가 그렇게 하는 이유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이 나이고 그렇게 하는 감정의 뇌니까 '그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지난주에 그 시간 이후로 뭔가 우는 경우도 있고 떼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하려고 하니 더 이제 시작이 더 잘 되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느냐와 그냥 '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지.'랑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한 번에 필터링이 되고 나니까 바로 욱하는 게 안 나가지 않나. 그러니까 좀 더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보고 나서 하는 거랑은 그냥 공식처럼 하는 거랑은 쪼끔 다른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하고 보는 동안 이제 엄마는 벌써 나갔죠, 그렇게. 먼저 이렇게 화를 내거나 뭐 울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공식도 없으면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그냥 공식으로 가면 첫 번째 때 그 진화가 안 되면 다 같이 지쳐서 또 똑같이 저렇게 나가겠구나. 그래서 3 단계가 돼야 그나마 이제 그걸 생각하고 그다음에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게 돼야지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까지 내 감정까지 상해 가면서 훈육이 되진 않겠구나. 그거를 좀 많이 계속 새기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야가 좀 울고 떼를 써도 예전처럼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고 알아듣게 얘기를 해서 마음을 돌려야 되냐가 아니라 일단은 그냥 그 울고 떼쓰는 게 방법이니까 '아 그래. 막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울고불고 떼쓰지 않는 게 다행이구나. 최악의 상황이 아닌 게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성격이 그렇게 막 화부터 내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뭐 완전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아니기에 쪼끔 그 남들보다 화내는 타임이 늦을 뿐이지 똑같이 화는 나요. 근데 그 유지하는 게 인제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고 나서의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결론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변수나 뭐 계속 울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울 수밖에 없고 제 새아는 6 살이니까 그런 감정이고 안 그래도 아내가 그렇게 닥달하고 혼을 내고 막 잡는데 저까지 그러면 애는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내분한테 그 3 월에 하는 그 플스 양성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그쵸. 하면 좋은데 일단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하실 예. 분 있으신 분? 자, 없으시면 제가 인제 단톡방에 저희 영상 하나를 공유했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저도 인제 이 뇌에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꾸로 교실에서 예전에 정찬빈 총장님이 그 뉴럴 패스웨이라고 신경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아이에 대해서 어떤 걸 하면은 자꾸 이게 아까 우리 봉자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뇌 안에 신경망이 그렇게 지금 고속도로가 나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음. 내가 못 참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뇌 신경망이 이미 만들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려면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대.
지금 우리 노아가 말한 것처럼 아까 그 고민하고 신중하게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경망을 대체할 만한 다른 신경망을 내가 애써서 만들지 않으면 그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예. 이게 너무 난 너무 괴롭고 이거 바꾸고 싶어.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라고 하는 강한 결심을 하고 1 단계, 2 단계, 3 단계 그 단계를 이게 본인이 생각하면서 그걸 바꾸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반복해서 내가 금방 포기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신경망이 되지 않고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면 그 신경망이 단단해지고 내가 쉽게 포기하는 신경망이 이게 사그라들거든요. 방법은 내가 그걸 신경 쓰고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자동으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 봉자가 그 방식으로 내가 하는 게 너무 싫거나 바꾸고 싶은 간절함이 먼저 있으셔야 되고 그렇다면 그게 간절하다면 거기에 그것만큼 새로운 방법을 내가 익히려고 애쓰심이 있어야 돼요. 그 애씀이 없으면 자동으로 과거에 내가 했던 신경망으로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그게 습관화된 거죠, 내가. 빨리 포기하고 내가 그냥 하는 게 '에이 그냥 이거 뭐 뭐 되겠어.'라든지 혹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계속 나를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좀 바꾸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면 새로운 신경망을 만드는 이거는 과학적인 그냥 설명이라 되게 밋밋한데 그걸 우리 좀 전에 노는 아빠는 자기 경험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절대로 자동으로 알아서 막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바뀌어서 사랑에 충만한 사람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말 기적이고 어? 아니, 근데 막 시도해보고 이렇게 꾸준한 저도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해서 이 정도는 이제 괜찮아졌어. 이 정도는 화 안 내고 이 아이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공감하고 인정해주고가 됐는데 새로운 걸 또 그 더 큰 걸 또 새로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또 음. 나의 범위가 또 커져야 되고 또 커져야 되고 그래서 아, 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 커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러니까 그 부분인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아까 50페이지 읽어보라고 하셨던 부분에서랑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아이랑 이렇게 어느 정도는 늘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참아보려고 하고 이제 나를 바꿔보려고 하고 노력은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는 품을 수 있겠어.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아. 좀 이게 나도 습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 하면은 더 큰 더 그죠. 큰 감정을 또 가지고 오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음. 다시 아까 말씀드린 솜사탕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다시 고속도로를 다시 내달리고 있고 또 요조 적정선에 또 배우고 또 경험해서 나를 좀 다스리고 해서 이렇게 또 다른 길을 만들려고 하면 더 큰 거를 더 가지고 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뭐냐면은 그렇게 애가 더 큰 걸 갖고 오잖아요. 그런 변화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버거우세요? 아니면은 뭐 짜증이 그렇게 자꾸 삶이 더 큰 그런 숙제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음, 그게 짜증나, 나 회피하고 싶어, 아니 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떤 거예요? 저는 회피하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지난번에 아마 저도 말씀드렸듯이 예찬이와 수아의 모든 행동들이
나름 다 괜찮은데 자꾸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은 남인 것 같아요, 남. 음, 예찬이에 대한 어떻게 자랐으면 그런 기대치보다는 남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고 내 아이로 인해서 저 아이가 마음이 상할까 봐, 내 아이로 인해서 저 어른이 상할까 봐, 그거를 싹을 자꾸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제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지. 분명한 거는 예찬이의 그 호기심 많은 행동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일 힘든 부분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고 지금까지도 쟤는 왜 저래? 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건드는 부분은 제 혼자 하는 행동과 놀이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에게 하는 행동들이라든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들 그런 남의 시선에 이렇게 조금 코스가 맞춰져 있어서 제가 너무 힘든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찬이가 더 큰 걸 가지고 온다는 거는 더 세져서 더 언어적으로 더 큰 훅 이렇게 주는 상처라든가 욕설이라든가 할 수 있죠. 저도 해봤기 때문에 욕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제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뭐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그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죠. 저도 저희 딸의 삶을 다 이해 못 하거든요. 음, 부모라고 해서 다 이해해야 되고 다 공감해 줄 수 없는 어떤 부분은 많은 부분은 견디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 나와 지금 살아나가는 세대가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100%다 공감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말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부모로서 늘 답을 줘야 된다.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된다. 이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결국은 어, 계속 생각하는 능력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아이 입장에서도 보고 내 입장에서도 보고 그다음 내가 이해 못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책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오은영 박사님도 마찬가지일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화를 내거나 뭐 하는 건 판단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결론에 그렇게 쉽게 도달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저는 아이한테 화를 내거나 뭐 이럴 때 돌이켜서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저때 저렇게 말하는 게 맞았나? 혹은 내가 정말 제 말을 제대로 한 걸까? 저는 그런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떤 때는 그래 내가 힘들어도 그렇게 했어야 됐어 라든지 아니면 내가 또 아직도 모자라가지고 부모 이 나이 먹도록 얘한테 진짜 미숙하게 내가 행동했구나. 그러니까 가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물어봤던 거는 이게 변화무쌍하게 아이가 나한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갖고 오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던 거는. 그런 제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전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가 자꾸 어쩌면 나 혼자 살면 편안할 텐데 음, 아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잡한 일들을 내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점점 커질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일 수도 있고 더 복잡해지고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게 내 삶의 나 혼자만의 삶으로도 버거운 일들이 많은데 아이로 인해서 그 이상의 다양한 것들이 내 삶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그게. 음, 음, 그런 고민을
음, 그냥 당연한 건데 그냥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당연한 것들을 조금 저는 저의 성향 때문에 조금 제가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깊이 제 감정을 생각해보거나 그렇지는 딱 뭐라고 결론을 내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뭐, 어,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는 그냥 온전히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그런 생각을 그렇게 안 해봤네요. 제 감정을 그냥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아이 말하죠. 그 만약 온전한 책임이라면 내가 하는 표현과 말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말과 행동인지 음,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말과 행동인지. 회피, 예를 회피. 들어 내가 이제 지금 떡을 만드시잖아요. 내가 뭔가 어려운 레시피를 갖고 시즌할 때 날 힘들게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근데 이거를 해야 돼. 그때 느끼는 그 레시피가 주는 어려움을 내가 대하는 태도하고, 어? 나 진짜 하기 싫어. 어? 억지로 하는 거야라고 할 때 그 레시피가 주는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은 떡을 만드는데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고 하고 싶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의 태도였을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보이는 태도하고 음, 정말 하기 싫어. 근데 책임은 책임이야. 근데 하기 싫어. 라고 하는 싫다고 생각한 적은 아이를 놓고선 그렇게 비유를 그러니까 한다면. 제가 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봉자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네. 예를 드는 거예요. 네, 네. 책임인데 전 이 두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저한테 변명을 답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한테 물어보란 말이죠. 예. 그래서 한번 지금 답 안 하셔도 되고 혼자 있을 때 내가 과연 이 느껴지는 분노나 당혹감이나 어려움이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음, 정말 하고 싶고 이걸 할 때 내가 어떤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한 그 느낌 안에서 마치 내가 이 떡 만드는 걸 좋아해서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에 대한 내 마음인지 아니면 하기 싫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책임이잖아요. 그때 느꼈을 때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느끼는 내 만나는 어려움에 대한 태도인지 전 이 둘은 둘 다 책임을 지고 있지만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저는 아이를 키울 때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 한번 우리 봉자가 문제가 있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과연 내가 어떤 마음에서 느끼는 책임감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인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니가 예를 들어 뭐 그 롤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울산에 있는 오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을 했어. 걔가 고2 때인가 만났는데 응. 다들 뭐 주변에서 난리가 뜨덜말려라 우리 좀 지켜봤어요.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그 시기에 그 아이들이 느껴야 될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연애 감정인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좀 짝사랑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음, 근데 한 2년 정도를 사귀었어요. 1년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만나니까 상상 속에 만나니까 좀 더 좋았을 것 같아. 근데 막상 만났더니 애가 잘 씻지 않아서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났대. 그러면서 이게 확 깨지면서 애가 환상이. 이제 그 정리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간까지 저는 계속 걔를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포기하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게 아니라 저는 계속 신경을 썼거든요. 어떠니 뭐 결혼 얘기를 하길래 그때 이제 저희 딸하고 처음 성관계 그런 얘기를 처음 했어요. 저희 딸하고 성이 뭐고 결혼이 뭐고 그게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 딸이 남자친구를 안 사귀었으면 그런 얘기를 얘가 진지하게 들을 리가 없거든요. 전에도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안 듣더라고. 근데 이제 본인이 결혼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생기니까 그 얘기를 귀담아 듣더라고요. 또 걔가 이제 지금 벌써 이제 뭐 생리도 하고 이제 아이를 다 가질 이제 몸은 됐잖아요. 옛날 같으면 다 결혼할 나이인데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저도 그 기간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한 2년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하기 싫은 어떤 책임감으로 부여된 일이라면 그 상황에서 저희 딸을 어떻게 대했을 것 같아요. 부모로서 책임은 지지만 되게 뭐 있다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뭐 애를 함부로 막 대하고 그 남자친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막 심하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애를 떨어뜨리려고 뭐 온갖 짓을 했겠죠. 근데 우리 딸을 사랑하고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성숙하게 뭔가를 배워 나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 감정이나 그런 걸 억누르면서 정중하게 예의 있게 대해주려고 무던히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책임감을 깊이 공감하면서 느꼈을 때 이 어떤 대하는 태도하고 그런 책임감은 있지만 이걸 되게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하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거를 생각할 때는 막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갈 수도 있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한번 그 진짜 내가 책임감을 느끼면서 아이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내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지는 정말 많은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어,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대단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우리 함부로 저희 딸한테 말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윽박을 지른다고 헤어질까요? 오히려 전 더 들러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그래서 한번 과연 내가 책임을 지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경험해 본 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더라고 생각을. 왜냐면 내가 서른 뭐 40, 50 먹었어도 그건 처음이거든. 그 상황에는 난 빵살이거든, 빵살. 네? 그래서 그건 정말 새로 배운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 바다가 소리가 나서 불이 들어왔네. 좀 해주세요. 그 책심이 일단은 그 2년을 참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저였으면 못 참았다. 이런 좀 들으면서 역시 그 되게 힘들었던 상황, 아이를 키우면서 그 상황을 이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혼자 내가 감당해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뭐 신랑이랑 얘기를 해서 뭐 의견을 좀 내보는 시간도 있었고,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저도 봉자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걸 이렇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기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뭐 아이들과의 관계와 뭐 그 부모들과의 또 관계가 있고 학원도 그렇고 학부모들과의 관계도 그 유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런 많은 관계들이 갑자기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입학과 동시에 확장이 되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유치원 때와는 또 다르게 초등학교 때 견뎌내야 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냥 오롯이 내가 그 상황을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런 마음이 되게 계속 반복됐던 게 생각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 채쌤처럼 이렇게 기다려준 시간도 있었고
뭐 아이가 만약에 친구와 좀 싸워서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그 시간이 얘가 풀 때까지 또 제가 또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아이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와의 저와의 그 관계에서 그 많은 감정들이 이제 5학년이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동안 정말 변화무쌍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항상 모든 일이 겪을 때 항상 빵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없기 때문에 많이 계속해서 배워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끝이 없는 것 같아, 이 자식은. 자식은. 네, 그리고 음. 또 떠오르는 게 말 들으면서 주변에 좀 본이 될 만한 좀 어른스러운 친구들 몇 명 좀 알게 됐어요. 한 사람은 이제 저희 딸하고 동갑내기 여자애를 키우는 대구에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딸이 대구에 놀러 가면 지 혼자 울산으로 갔어. 울산에 있는 오빠였거든. 음. 음. 그리고 우리가 헤어질 때 아침에 글로 울산 넘어가서 저녁 때 대구로 넘어오는 거야. 기차 타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희 아내 후배인데, 대학 후배인데, 거기는 아예 집에다 재웠더라고요, 남자애를. 자꾸 사귀어봐. 뭐 이러면서. 음. 왜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경험해 봐야 남자는 어떤 존재도 음. 알고, 아빠밖에 없잖아요, 걔 그 음. 경험 속에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다 아는, 응? 부모가 다 아는. 그래서 저 일부러 그 대구역에서 울산 가는 기차 타러 갔을 때, 그 친구가 대구로 왔나? 일부러 현장에 나갔어요. 음, 우리 딸 뒤에는 부모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테두리 안에서 사귀게 하려고. 그래서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걔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니까 너 왔네, 반갑다, 그래서 재미있게 놀다 와라, 그리고 보내주고 저녁 때 오고. 우리가 그런 게 저희 딸에게는 안전장치가 됐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는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은 차단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안전장치 최대한. 그 안전장치가 있다가도 100% 안전하지도 않아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어쨌든 아이가 그걸 경험해 봐야 자기가 우리 마치 놀이에서 위험을 다뤄봐야 안전을 음.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도 인간관계 안에서 위험이잖아요. 그걸 다 하지 말라고 하면 걔가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진짜 이상한 놈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똥인지 오리인지 모르고. 근데 그거는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없고, 본인이. 그래서 얘가 지금 남친을 3명을 갈아쳤거든. 어. 예. 그래서 다 우리 집에도 오고 나 얼굴도 보고 다 알아요, 걔네들. 응?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또 많이 기도했는데, 이제 청년부 가서 이제 자기는 너댓 살, 다 이제 동갑내기 1살 요 정도 차이 남자들만 만나거든요. 이제 청년부 가가지고 7살, 막 8살 해외사 가는 오빠들 만나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나 봐요, 얘가. 막 어른스럽고 눈이 막 높아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동갑내기를 정리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너무 그랬대, 자기가. 어? 음. 그러니까 본인의 눈이 이렇게 떠져야 그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음. 내가 야 걔는 안 돼, 걔는 뭐가 나쁜 거야, 그럼 걔가 믿겠어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아까 봉자 씨한테 물어본 게, 이런 일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이게 막 기차처럼 막 줄 서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 봉자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앞에 결혼하면 애가 날 거고, 애가 태어나면 이런 일들이 줄줄이 나타날 거고, 그걸 감내해 나가고 그 길을 찾아나가는 게 부모인데, 그 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갖다 외주를 주거나 아예 안 낳거나 지금 이러는 문화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줄 서 있어야 돼. 우리 봉제 앞길에 나는 하나지만 분명히 수많은 여기 남자애 끌고 오고 여기 여자애 끌고 오고 난리도 아닐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일남 사녀 중에 막내다 보니까 조카들이 되게 와, 많아서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해서 조카들한테는 프리하게 쿨한 척하냐. 야, 남자도 많이 만나보고 너는 남자 조카인데 여자도 많이 만나보고 그래야지 정말 좋은 사람을 스스로 이렇게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결혼의 대상을 만나는 거야라고 하고는 있지만 저희 수아가 자라고 예찬이가 커가면서 예찬이는 그런 고민 상담을 해요. 해서 저랑 그런 이야기를 소통을 하고 하는데 저희 신랑 같은 경우도 지금 수아에 막 벌써 이제 8살 되는 아이가 반바지를 입거나 막 뭔가를 막 꾸미려고 하고 막 어린이 화장을 하고 있고 어른처럼 되어가고 있고 여기 나오는 구두를 신어본다던가 뭐 엄마의 위에 속옷을 막 이렇게 걸쳐본다든가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아빠의 우려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교복을 입는 시기가 왔을 때 이렇게 중등생 여자애들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 수아가 나중에 저렇게 하면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사내 아니 눈을 감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그런 고민을 미리부터 막 하고 있고 남자애들은 되게 기본적인 어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를 치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사고 치는 수준도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사고 수준의 호기심 수준의 그런 것들이 어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 그렇게 앞으로 기찻길처럼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만은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거는 좀 다짐을 하거든요. 내년에 5학년 때 예찬이가 어떤 거를 할지 막 미리 지금도 너무 버거 약간 어 급급한데 뭐가 더 걱정 말이야. 아니 그니까 수아가 그러니까 벌써 걱정하지 마. 내일 일도 장담 못 하는데 막 그냥 그런 거는 좀 마음을 비운 것 같아요. 중학교 가서 어떻게 할지 얘가 막 짧은 치마를 교복을 몇 번 접어 입을지 막 뭐 남자친구를 데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안 데리고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데리고 와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 입장은 늘 그렇잖아요. 이걸 해도 걱정이고 너무 얌전한 아이는 또 오히려 예찬이 성향을 부러워하시고 저는 또 얌전한 아이의 성향을 가정을 또 부러워하고 또 늘 배우고 경험하고 키우면서 '나만 유난스러운가?' 이러고 있다가 고민들이 이렇게 애착과 놀이에서도 읽어보면 다 내 얘긴데? 나 이러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니까 또 안도도 되고 그러면서 애를 키우면서 정답은 없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순간순간에 이렇게 변화되는 아이들의 이거를 남자아이 경험과 여자아이 경험이 막 얘 하나 해결해 놓으면 얘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밌으면서도 두려움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매일이 조금. 음. 그게 부모가 되는 것 같은.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더불어 살겠다. 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저는 부모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거저걸로 회피하지 않고. 음. 예. 다들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계속입니다, 이거. 예. 네. 왜 겁주세요? 근데 겁이 아니라 봉자, 네. 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그걸 여러분 그런 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요 말만 하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 재선 씨는 5살 5년 키웠나 6년 키웠나? 6년 키우는 중. 6년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런 것도 그쵸. 얼마나 많을 거야. 아니, 세아도 뭐 어린이집에
남자 아이를 뭐 남자 친구인데 그 이성이 아니라 그냥 진짜 남자 친구로 인식하고 예, 그런 정도라 아직은 제가 뭐 이성 관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마음을 세아가 그런다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20살 때 무작정 채팅에서 만난 페이클럽 그 당시에 제가 음악 페이크로. 그 DJ 막 이런 거 막 재밌어 해가지고 한두 번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단골로 들었던 청취자 중에 한 분이 저보다 3살 연상의 누나였어요. 이제 전라도 전주에 사는데 제가 그때 휴학 중이고 그래서 무작정 이제 만나겠다고 전주 가는 기차를 타려고 이제 가는 도중에 뭔가 사고가 났나 아무튼 그래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이게 채팅에서 만나든 이제 뭐 모르는데 그때 기억도 나요.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되게 환상이 있었죠. 뭐 유치원 선생님들은 다 상냥하고 누나의 되게 막 뭔가 밝고 막 이런 그런 그 남자들의 그런 이제 로망과 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니가 했던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 것 같고 그래서 그 시기에 한 번쯤 이제 겪어볼 만한 이제 약간 뭐랄까요? 너무 무모한 그런 그런 경험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좋게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잘 넘어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얘기를 엄마 아빠한테 할 생각조차 못 하고 숨기고 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저만 알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알게 됐지만 아내분 안 계시죠? 무덤까지 갈라 그랬는데 아내도 몰라요. 심지어 지금 슬기도 모르고 저 혼자 알던 걸 내가 왜 얘기했지? 플스 들어오시면 안 아니 되겠다, 아내분. 아니 플스 울산에서 들어오시면 안 왜 만나 가지고 갑자기 옛날 생각나게 만드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경험을 엄마 아빠한테 안 하고 속마음을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맞아요. 그거를 숨기게 되는 것도 이제 엄마 아빠의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훈육 방법이 이제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방법이나.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엄마나 아빠는 저를 이제 옳은 길로 가게 하려고 이제 계속 써오던 신경망 그 말씀하신 그 고속도로만을 계속 쓰니까 이제 그걸 개발해야 하고 그 개척지를 그 땅을 일궈야 되는 그 척박한 그 땅을 계속 방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계속 하던 방향만 하니까 혼내는 방향, 혼내는 훈육 아니면 말 안 들으면 때리는 쪽으로만 계속 쓰신 거죠. 그래서 안 쓰는 부분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이렇게 안 쓰던 부분을 써서 이 길도 고속도로로 내서 이 옳은 방향의 훈육으로 가게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으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한테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면 혼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안 될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그렇게 회피하는 거죠. 자식도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만 회피하는 게 아니라 자식도 이제 부모가 그렇게 계속 일관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훈육을 하면 피하게 돼요. 이제 싸우다가 지쳐서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안 가게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잘할 때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렇게 제 딸에 맞는 그 나이에 맞는 뭔가 방법이나 책을 뭐 유튜브에서도 가끔 이제 육아 방법 이런 거 떠요. 무슨 뭐 누구죠? 최민준 소장이니 무슨 뭐 이민주 육아니 막 이렇게 유명한 분들 떠요. 이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인제 저도 이제 해결하고 싶은 부분을 영상 보면서 해결도 하고 따라 해 보면 또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찾아보고 뭔가 책을 저도 요즘에 또 뇌과학 책 그때 추천해 주셨던 그 김북년 교수님 책 고거 또 보면서 이제 청소년기에 나타날 그런 증상도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한 대비도 좀 하면서 뭐 어떻게 할지 요런 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렇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고 나이에 애들이 자식이 회피하지 않으려면 부모가 이렇게 관여를 어느 정도 선과 존중과 그런 거를 되게 잘 지켜내면서
마음도 알아주고 내 마음도 아픈 거를 좀 표현도 하고 하면서 조화롭고 균형 잡힌 훈육과 동반 성장이 돼야 그래야 이제 음, 좀 관계가 애착이 계속 청소년기 돼서도 뭐 저기 결혼하고 나서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참고로 저희 딸이 언젠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말 다 한 거 같지? 아빠가 모르는 거 아, 많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있어요. 다 100%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무덤까지 갖고 갈 비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은 그 부분이 그 아이의 아이다움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어?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우리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모임에 대해서 한마디씩 지금 결론 없이 막 이야기 나눴는데 어쨌든 간에 알아서 각자 챙기셔서 결론을 내시고 자, 어쨌든 간에 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마무리 발언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든지 떠오르는 거 안 하셔도 되고 오늘 아까 응. 하세요. 저부터 할까요? 네. 늘 회의에 참석을 하면 제가 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늘 또 배우고 이 애착한 오리를 던져놨던 거를 꺼내서 보면 같이 읽으면서 오늘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잘 막 딱 빠지는 이야기를 많이 못 찾았는데 저는 애, 애정철회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놀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따 끝나면 다시 한번 잘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늘 하고 있는 게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육아가 어떻게 보면 그냥 뭐든 스톱시키려고 뭔가가 잘못되고 있으면 빨리 스톱시켜서 상황을 종료하는 것에 급박했던 것들이 어떻게 고급진고 무서운 단어로 애정철회라는 이 단어가 딱 찍힌 걸 보면서 아,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인 것 같기도 하고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나 언어 중에 하나구나 이게 함축되어서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보면서 아, 사랑을 줬다가 다시 뺏는 건가? 이거를 줬다 뺏고 하는 것에 애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는 약간 걱정과 두려움이 조금 훅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번 자세하게 끝나고 나면 한번 더 읽어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제 개인 고민 상담을 다 같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우리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바다? 그 책을 읽으면은 그 봉자쌤이 느끼는 것처럼 저도 전부 다 제이 같아요. 그 생각하면서 육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육아를 하고 있고 내가 육아를 했던 거를 좀 뒤돌아보는 시간이라서 되게 좋았고 전 특히 또 놀이터에 있기 때문에 그 지난 시간에 그 울면 안 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이가 표현해내는 방식이 울면서 자기만의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지난 그 시간 이후에 일주일 동안 놀이터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가정에서 아이가 울면 울지 마. 울면 안 돼. 이 말을 그게 엄청 꽂히는 거예요, 제 귀에. 이게 들리는 거죠. 네, 그게 갑자기 들리면 저 아빠도 왜 울지 말라 그러지? 갑자기 울어도 되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다 보니까 또 오늘 배운 이것들이 제 삶에서 또 이번 주에 어떻게 또 나올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누가 음. 할까요? 저 할까요? 노는 아빠 할까요? 누가 이거 어, 박수 치? 저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이 얘기해 주시는 거 하나씩 포인트가
들어와서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이론에서 써야 되는 실전 이런 뭐 방법만 좀 약간 빼서 이렇게 좀 주입하는 식으로 했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일주일이 됐었고, 오늘은 좀 이제 이 앞으로의 또 말씀하셨던 계속해서 일어날 기찻길 같은 그런 경우들을 사건과 뭔가 사고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길을 내는 그런 작업을 더 이렇게 필요로 하고 해 나가는 일을 잘 하고 있구나, 또 해야겠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됐죠. 너무 지금은 너무 딱 그 나이에 맞게 보고 있고, 좀 저 앞까지는 아직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봐야 될 거는 이제 10세 이후든 뭐 이제 초등학교 때 일어나는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상황들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배우고, 또 그때의 감정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졸업 같이 읽으니까 또 혼자 읽을 때랑 되게 또 다른 느낌입니다. 저기 줄 그으면서 읽었어요. 제가 뭐 생각나는 부분에 좋은 부분에 교과서에 줄 긋듯이 줄 그으면서 읽었습니다. 예. 음, 봉자한테 조금 위로가 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부모 교육을 듣습니다. 아직도 부모 교육을 듣고 있고요. 뭐 듣고 오면 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한 3일 잘합니다. 3일 잘하고 또 듣고 와서 3일 잘하고 그렇게 이어서 잘하면 됩니다. 네. 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니 다행이에요. 네. 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딸의 어떤 성장 과정 중에 있는 거를 문제나 사고를 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진짜 진심으로. 저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딸이 갖는 마음이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제가 어떻게 성장을 할까? 그러니까 저는 기대한다기보다 궁금하거든요, 진짜. 예.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제가 드디어 남자를 만나는구나. 어? 와, 제가 드디어 이제 그 한 온전한 여성의 어떤 그 몸과 그게 이제 드디어 발현이 되는구나. 지금이 그때구나라고 하는 이 좀 뭐라 그럴까 그런 호기심. 저 그게 좀 더 진짜 더 크거든요. 제가 나를 또 속을 썩히는구나 이게 제가 공부는 안 하고 뭐 남자친구 이게 아니라 저는 진짜 진심으로 저희 딸이 커가는 것을 진짜 이렇게 어, 즐기고 있어요. 즐기고 진짜로. 그래서 어, 그러니까 기대감이 크거든요. 저희 딸이 또 앞으로 뭘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 그림으로 어떤 뭐 성과를 내거나 할 때 전 너무 기뻐요. 왜냐면 내가 목표한 게 아니거든. 온전히 그 아이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전 늘 그런 마음으로 저희 딸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딸이 하는 행동을 문제나 사고를 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성장 과정 중에 애 안에 있는 어떤 모습이고, 혹시 그게 미숙하기 때문에 좀 거칠게 나오는 것뿐이고, 그때 부모로서 우리 딸이 원한다면 같이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 딸을 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제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약간 이제 우리 재선 씨가 읽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내 생각이 맞구나, 그런 걸 좀 확인받는 그런 그런 책이나 누구를 만나면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공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 있는 그렇게 그 아이를 사랑하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유명한 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것도 너무 반가웠어. 어? 이건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를 내가 끄집어낸다고 생각했는데 유명한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너무 반가웠거든요. 근데 개똥 철학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여러 번 안에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같이 성장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좋은 길을 가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정답을 알아 성공했다가 아니라 내가 왜 그러지? 좋은 부모는 그런 자기에 대한 그게 좀 뭐랄까 좀 너그럽지 않은 것 같아. 좋은 부모는 내가 잘하고 있어 이런 부모들이 진짜 사고치기 딱 좋은 사람들이고 아이들을 막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조작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지. 좋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그런 자기 부족감을 저도 늘 제 부족감을 느끼거든요. 어, 좋은 부모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기준에서는. 자,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다음 주가 구정인가요? 뭔가요? 아, 네, 우리가 다음 주에 안 만나는 거죠? 네. 한 주 잘 쉬시고 한 4kg 쪄가지고 오세요. 못, 못 알아보는 상황이 되시게 일단 2월 3일 날 뵙는 걸로. 네, 네, 자, 안녕히 주무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잠깐. 사진 안 찍었다.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나갔어요.